제가 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22조의 부채를 200만 명 이상 탕감해주자 주장했을 때 그 중에 절반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다나 뭐 신용카드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채권이 팔려가가지고 받지 못하는 부실하던 채권이 팔려가가지고 물론 추심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그다지니까 다시 저축은행 같은 데 넘기고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같은 데 넘기고 이러면서 그 채권의 액면가는 점점 다운되겠죠. 그래서 1%가량 된 부분을 그게 지금 11조 정도인데 그 중에 1%가량이면 1000억이면 해결이 되니까 이걸 다 털어주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부채 탕감을 해주자라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그 과거 부산저축은행 70억 원어치의 채권 추심자 대상자 시효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문재인 후보가 과거 자신이 있던 법무법인과 또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 일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수행해왔던 70억에 이르는 부산저축은행의 이렇게 부실 채권 추심자의 한마디로 이렇게 이 시효를 연장해서 끝까지 받아내자는 소송을 수임한 것. 그것은 6만 명이 넘고 6만 한 뭐 2,000명 가량 되고 이 건당 11만 원짜리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관한 겁니다.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소송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때 본인이나 본인의 로펌, 사실상 본인이 이 지분을 청와대 들어가면서 양도했다가 또 나와서 양수한 걸 보면 본인의 이 로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로펌에서 이런 70억짜리의 그 일을 수임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친노의 후원자 박형선이라는 사람이 있는 앞에서 금감원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그리고 그 회사를 어떤 일을 채권 추심 시효 연장 일을 이렇게 맡은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났어요. 어떻게 해서 맡게 됐는가는 저는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건 빼고요. 변호사를 할 때는 기업은행이나 외환은행에 카드를 쓰고 그 카드 비용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빚을 은행들이 받으려고 하다가 잘 안 받아지니까 이제 적은 액수로 부산저축은행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았고 부산저축은행은 5년이라는 시효에서 그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우니까 끝까지 가서 다 받아내려고 그 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대상자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서류화해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을 채권 추심 시효 연장을 하는 소송의 끈을 문재인 후보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씨는 청와대를 마치고 나서 다시 변호사직으로 복귀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때는 그 일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돈이 되는 일은 사행수도 변호하고 무슨 사기꾼도 변호하고 재벌 회장도 변호하는 거죠. 한 명만 몰수하면 어떤 사건도 다 맡아서 사행수도 살인범도 무죄를 해줘야 되고 강간범도 무죄를 해줘야 되고 서민을 등쳐먹은 사기꾼도 무죄를 해줘야 되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채권을 추심하는 부분을 다 털어서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인 진짜 양심이 있는 곳만큼도 있다면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번에 이런 일을 이 정책으로 공약으로 발표하지를 말아야 됐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홍상수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답니까? 안 그러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두 개 중에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맞았고 지금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니까 에라 채권 추심 없애줄게. 다 부채 다 털어줄게. 두 개가 똑같은 건이에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22조 부채 탕감을 내놓은 이야기나 그때 70억을 갖다가 받으면서 한마디로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자꾸 한 15년 동안을 받아내겠다라고 이렇게 채권 추심 시효를 연장해 준 거. 이 채권 추심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카드 썼다가 돈을 못 갚으면, 네? 그리고 무슨 뭐 어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은행에 돈 빌렸다가 못 갚으면 좀 이따가 이제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한 용역회사에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길에 가다가 보면 플래카드 걸려있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조폭들, 건달들, 깡패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하죠. 누구세요? 네? 하면 저기 왜 돈 안 갚는 거예요? 언제 집에 있어요? 찾아갑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친인척 지인한테까지도 전화를 해댑니다. 가서 들어눕기도 하고요. 그래가 악착같이 받아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다가 못 갚게 되면 정말 법적으로 파산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기 전까지 끝까지 받으러 쫓아오죠. 소송도 걸리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채권 추심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 회사들이 카드 쓰고 비용을 안 낸 사람들을 받을 만큼 받으려고 노력해 보다가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 손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대손 처리를 하죠. 그렇게 손실 처리를 해버리고 거기 있던 채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못 받겠다 해서 팔죠. 그러면 받아야 될 돈이 5천억이면 한 500억 정도의 저축은행에 넘깁니다. 그럼 저축은행은 그 놈을 받아서 10%는 안 받아내겠냐? 그래서 20% 1000억만 받아내면 500억이 굽는 거다. 또 한번 받을 만큼 받아봅니다. 그래가 안 되면 또 대부업체에 넘기죠. 대부업체에 넘기다가 안 되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꾼들이 사가가서 또 받으러 다니죠. 이런 식으로 채권을 넘기는 부분을 저축은행이 지금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5년이 다 돼가니까 그거를 갖다가 15년으로 늘려서 10년간 더 받으러 가자. 그럼 10년간 열심히 받으러 다니면 또 그 중에 일부를 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를 하는 거를 6만 2천 명인가 서류하는 걸 70억으로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축은행이 비용이 그 정도 들었으면 그 받아야 될 대상자들 어지간히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 은행 카드 빚을 안 갚고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소송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려 하니까 표가 필요해요. 표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부채 탕감해주자. 자, 그때는 은행 카드 못 갚아서 저축은행에 넘어간 사람들, 지금도 은행에 못 갚아서 2단계, 3단계 가가지고 채권액이 이제는 점점 팔려가서 작아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때는 악착같이 받자. 이제는 다 털어주자. 완전히 180도 반대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의 철학은 뭡니까? 저는 여기서요, 사람이 변호사를 하더라도 철학이 있어야 되고 장의사를 하더라도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더만요, 나는 20년간 변호사를 했는데 50억도 못했다. 근데 한 건으로 70억을 해보냐? 물론 한 건을 몇 년간 나눠서 한 겁니다만은 어쨌거나 합계는 70억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도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게 불편했는지 올렸다가 싹 지었어요. 나눴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남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마피아에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 미국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마누라를 사실상 죽인 걸로 보이는 오제이 심슨의 변호사를 해서 무죄를 받아준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사실 채권 추심을 이렇게 시효를 연장을 하는 그것도 지금 부패한, 한마디로 저 부산저축은행만 하더라도 5조 원 이상의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한마디로 돈 떼먹고 문 닫은 이런 저축은행에 대해서 그게 서민들 다 피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저축은행이 악착같이 빚 더 받으려고 하는 집단 소송을, 그것도 자신이 과거에 전화까지 걸어주기도 했던 그런 소송을 맡아서 한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그것도 자체로는 도덕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워낙 썩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슈도 못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랬다 칩시다. 뭐 불법했냐고 하면 배째라는 거죠. 불법 안 했다면, 불법이냐 아니냐고 따지면 불법은 아닙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단 한마디의 반성도 하지 않고 이제는 빚을 다 털어주겠답니다. 과거에는 내 돈이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 일이 어떤 거든 다 하고, 이제는 정부 돈이니까 어떤 거든 다 털어주자. 자, 내 돈일 때와 정부 돈일 때 입장이 이렇게 다른 겁니까를 문재인 후보 답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자기 돈과 정부 돈의 사이에서 개념이 이렇게 희박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게 되면 4대강이니,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4대강 사업이니, 자원외교니, 그 다음에 공기업들 틀어먹는 거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낱말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관련해 가지고 또 뭐 리바이벌이 되고 있는데요. 성관이가 이 한 명 뽑기로 했다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 다 삭제해라. 삭제 안 하면 처벌하겠죠. 그 다음에 5급 공무원이다라는 거 옳지 않다. 삭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뭐 영구직과 일반직을 같이 뽑았는데요. 2006년 12월 때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죠. 문재인 씨는 비서실장을 할 때입니다. 자, 그때 이제 청와대에 노동비서관을 하던 사람이 나와가 고용정보연구원이라는 정부 산하기관에 원장을 했습니다. 아마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구직 5명, 일반직 9명을 뽑았는데, 영구직 5명은 형식적인 것이지 공고가 다 내부에서 이렇게 뽑았고요. 내부 직원을 영구직으로 채용이고, 일반직 9명도 9명 중에 7명을 다 내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겁니다. 즉 내부의 비정규 직원을 전환하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상 고용, 외부 고용이라고 볼 수 없고요. 순수하게 외부에 고용된 사람은 문재인 아들 문준용 외 1명, 즉 2명이 지원해서 외부에서 2명이 다 채용되었습니다. 문준용은 당시 건대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졸업 예정자였습니다. 즉 2명이 지원해서 2명이 뽑힌 부분을 혼자 지원해서 1명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사실관계로 보면 성관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요. 자, 성관이는 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 관련되는 게시물을 단속하기로 했다 밝히면서 모집 인원은 2명으로 단독 지원에 채용된 게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 5급이 아니라 공기업 일반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2명 모집에 2명 지원했으니 단독 지원해서 1명 모집에 1명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자유한국당 성명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정보들을 슬쩍 그냥 모집한다고 해놓고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을 뽑은 걸로 의심이 되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통상 15일간 채용 공고를 하는데 6일만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직도 하는 영구직 초빙 등을 이렇게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우편 접수, 방문 접수 기록이 없고 그 서류를 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채점표 원본이 삭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서류를 5일이나 늦게 제출하고 문준용이가 양쪽 귀에 귀걸이를 한 이력서 사진을 붙이고 자기소개서 분량이 A4 용지 3매 이내임에도 단 12줄만 적어내고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안 보입니까? 정유라. 이대 입학할 때 내지 또 이대에서 논문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유라와 문준용이 뭐가 크게 다른가? 특히 이 고용정보원은 이런 불투명한 그 채용 과정 때문에 기간 보고 조치도 당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그 이후에 자신의 아들이 세계적인 여러 비엔날레 같은 이런 부분에 시각, 미디어 아티스트로 참가하면서 능력을 보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능력이 있는 아들이 뭐 하려고 이런 한국의 밴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취업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곧바로 이 미국의 파슨스 스쿨이라고 디자인 스쿨에 입학하러 간다고 그만뒀고 직장에는 휴직을 했고 이후에 이제 갔다 와서 한참 있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자, 어느 후보 자기 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옳은지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문재인 후보의 말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이 뭘 하고 굳이 고용정보원 같은 데 갔는지 또 그 이후에 전 세계의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들에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이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후보는 그런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낼 게 아니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두 개가 양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맞았고 지금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니까 에라 채권 추심 없애줄게. 다 부채 다 털어줄게. 두 개가 똑같은 건이에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22조 부채 탕감을 내놓은 이야기나 그때 70억을 갖다가 받으면서 한마디로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자관 15년 동안을 받아내겠다라고 이렇게 채권 추심 시효를 연장해 준 거. 이 채권 추심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카드 썼다가 돈을 못 갚으면, 네? 그리고 무슨 뭐 어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은행에 돈 빌렸다가 못 갚으면 좀 이따가 이제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한 용역회사에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길에 가다가 보면 플래카드 걸려있죠.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조폭들, 건달들, 깡패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화 오기 시작하죠. 누구세요? 네? 하면 저기 왜 돈 안 갚는 거예요? 언제 집에 있어요? 찾아갑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친인척 지인한테까지도 전화를 해두면 1000억이면 해결이 되니까 이걸 다 털어주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부채 탕감을 해주자라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그 과거 부산저축은행 70억 원어치의 채권 추심자 대상자 시효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문재인 후보가 과거 자신이 있던 법무법인과 또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 일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수행해왔던 70억에 이르는 부산저축은행의 이렇게 부실 채권 추심자의 한마디로 이렇게 이 시효를 연장해서 끝까지 받아내자는 소송을 수임한 것. 그것은 6만 명이 넘고 6만 한 뭐 2천 명 가량 되고
이 건당 11만원짜리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관한 겁니다.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소송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때 본인이나 본인의 로펌, 사실상 본인이 이 지분을 청와대 들어가면서 양도했다가 또 나와서 양수한 걸 보면 본인의 이 채권 추심 시효 연장을 하는 소송의 끈을 문재인 후보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씨는 청와대를 마치고 나서 다시 변호사직으로 복귀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때는 그 일을 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돈이 되는 일은 뭐 사행수도 변호하고 무슨 사기꾼도 변호하고 재벌 회장도 변호하는 거죠. 안면만 몰수하면 어떤 사건도 다 맡아서 사행수도 살인범도 무죄를 해줘야 되고 강간범도 무죄를 해줘야 되고 서민을 등쳐먹은 사기꾼도 무죄를 해줘야 되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채권을 추심하는 부분을 다 털어서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고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인 진짜 양심이 있는 곳만큼도 있다면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번에 이런 일을 이 정책으로 공약으로 발표하지를 말아야 됐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홍상수 영화 그때는 맞고 뭐 지금은 틀리답니까? 안 그러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로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로펌에서 이런 70억짜리의 그 일을 수임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친노의 후원자 박형선이라는 사람이 있는 앞에서 금감원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그리고 그 회사를 어떤 일을 채권 추심 시효 연장 일을 이렇게 맡은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났어요. 어떻게 해서 맡게 됐는가는 저는 일이 복잡해지니까 그건 빼고요. 변호사를 할 때는 기업은행이나 외환은행에 카드를 쓰고 그 카드 비용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빚을 은행들이 받으려고 하다가 잘 안 받아지니까 이제 적은 액수로 부산저축은행에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았고 부산저축은행은 5년이라는 시효에서 그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우니까 끝까지 가서 다 받아내려고 그 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대상자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서류화해서 접수를 해야 되니까 그 한 명 한 명 한 명 제가 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22조의 부채를 200만 명 이상 탕감해주자 주장했을 때 그 중에 절반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렸다가 신용카드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채권이 팔려가가지고 받지 못하는 부실하던 채권이 팔려가가지고 물론 추심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그다지니까 다시 저축은행 같은 데 넘기고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같은 데 넘기고 이러면서 그 채권의 액면가는 점점 다운되겠죠. 그래서 1%가량 된 부분을 그게 지금 11조 정도인데 그 중에 1%가량